안녕하세요. 첫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주니어 3팀 팀장 김승미입니다. 오늘 제가 스터디할 내용은 GDP의 구성 요소인 투자 파트입니다. 투자 파트를 설명하기 전에 GDP가 무엇이고 GDP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DP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의 합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 혹은 지역이 특정 기간 동안 이뤄낸 경제 성장을 뜻합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기준 12개 국가의 GDP 순위입니다.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2등은 현재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 그리고 한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12위입니다.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GDP만 보더라도 국가별 경제 상황이 파악되죠. 그래서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최선의 지표이면서도 정부 정책 성과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중국 GDP입니다. 이번에는 분기별로 GDP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2020년 1분기죠. 저 때는 다들 알다시피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영향으로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스터디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열심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GDP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GDP 내의 구성 요소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한 GDP 구성 요소인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GDP 구성 요소에는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투자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투자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화, 즉 자본재의 구입을 뜻합니다. 투자 종류에는 장비나 건축물 구입 등의 유형 자본 투자,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본 투자, 그리고 재고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의미하는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GDP 소비 파트에서도 언급할 테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에도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자주 보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로 생각할게요. 만약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저축하려는 인원은 줄어들 거고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슬쩍 올립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은 이전보다 줄어들고 저축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돌던 돈이 은행에 묶이면서 소비랑 투자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그러면서 과열되었던 경기가 안정화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경기가 점차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조정해서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급 준비율입니다. 헤드라인 번역을 하다 보면 혹은 기사를 보다 보면 지급 준비율 혹은 지준율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행을 단순하게 예금과 대출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은행은 예금한 돈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은행이 예금한 돈으로 다른 손님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예금한 손님이 돈을 출금하려고 한다면 은행은 돈이 없으니까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미리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둬야 하고 이 돈에 대한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면,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진다면 시장에 돈이 줄어드니까 돈을 더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비랑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준율이 인하된다면,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든다면 시장에 풀린 돈이 늘어나겠죠. 이거를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하고 시장에 돈이 늘어나니까 다들 가지고 있기보다는 소비랑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지급 준비율 그리고 앞서 본 금리로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았으니까 투자 관련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정자산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서 고정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나 기계, 설비, 건물 등 상대적으로 장시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정자산 투자는 그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데이터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투자에서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를 중국의 모든 투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투자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제조업은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0.7%를 차지하고 부동산은 17.4%, SOC는 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은 3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금액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게 보이죠? 나중에 주니어 친구들이 거시해고할 때 한 번 더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지역별, 산업별, 소속별, 건설 성격별, 항목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뉩니다. 다들 1차, 2차, 3차 산업이 뭔지 아시죠? 1차는 대표적으로 농업을 뜻하고 2차 산업은 제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뜻합니다. 중국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 의외로 1차 산업 증가율이 2, 3차 산업에 비해 엄청 크게 성장했죠. 이것은 삼농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삼농은 농촌, 농민, 농업을 의미하는데 삼농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농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었죠. 1996년 이후 농민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농촌의 노동력 과잉, 농산품 공급 과잉 등으로 농산품 가격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농촌 경제의 피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도시 주민과 농민의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1차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녔었잖아요. 그만큼 제조업이 중요했습니다. 마냥 생산을 하다 보니 최근에는 환경오염 문제와 과잉 생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2차 산업을 줄이고 3차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진국은 3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2차 산업의 같은 경우는 기계로 생산하기 때문에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용지수도 낮고 환경오염도 심한 반면 3차 산업은 고정비는 적고 고용지수도 높고 환경오염도 없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중국도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맨 처음에 고정자산 투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세 개 분야, 부동산, 제조업, SOC 관련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래프는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최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양도 제한, 구매 제한, 대출 억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성장률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은 철강, 시멘트 등이 합쳐진 산업이라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한 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볼 때 1, 2, 3, 4선 도시로 나눠서 봅니다. 1, 2선 도시는 수요가 많고 가격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고 3, 4선 도시는 수요가 적어서 재고가 많고 과잉 투자되어서 유령 도시가 많습니다. 워낙 부동산 버블이 심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나오는 부동산 정책 중에 자주 보게 될 정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房住不炒는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정책 이름입니다. 이 정책은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2019년에는 토지 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전망 안정 요구사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는데 제조업 투자 규모를 보면 2020년부터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싸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공장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노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증가하고 더군다나 요즘 환경 문제에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제조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에 관한 기준이 점차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5년에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중국 제조 2025라고 합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 혁신 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제력 강화가 주된 목표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대 핵심 산업 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화하는 것을 정책과 전략에서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제조업으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사를 많이 봤다면 자주 봤을 제조업 PMI입니다. PMI는 제조업체의 물건 구매 담당자들이 현재,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MI에는 재고지수, 생산지수, 고용지수 등 여러 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계점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이고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SOC입니다.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뜻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경제 성장 촉진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기업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건물이 시설을 설치할 때 원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생산 활동 운송 효율이 제고되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의 주도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PPP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SOC 수요가 증가하지만 정부의 재정난으로 PPP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PPP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정부와 민간 기업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SOC 가격 및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민간 기업은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를 책임집니다. 종종 기사에도 나올 테니까 나올 때 이번 스터디를 잘 생각하면서 번역해 주세요. 여기까지 GDP 구성 요소인 투자 스터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